반갑습니다. 무역학원론 제5강 국제금융환경과 무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2절 환율입니다. 환율이란 이어서 환율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환율이란 뭐 교환 비율이에요. 쉽게 말해서 일국의 통화가 타국의 통화와 교환되는 비율. 그러니까 이종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이에요. 이종 통화 간의 일국의 통화가 타국의 통화와 즉 다른 통화 사이의 교환 비율이죠. 이종 통화. 이종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이 바로 이종 통화 간의 이종 통화 간 교환되는 그 비율이 바로 환율이죠.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일국의 통화를 타국의 통화를 기준으로 일국의 통화를 어떻게 타국의 통화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격. 원을 평가를 합니다. 원을 1달러 얼마? 1,000원으로 이렇게 평가한 거죠. 타국의 통화를 기준으로 자국의 통화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축통화. 키커런시, 기축통화라는 것은 외환시장에서 통화를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통화를 기축통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영국의 파운드,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 유로 등이 미국 달러와 거래가 될 때 이들 통화가 기축통화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통화와 미국 달러가 거래가 되는 경우에는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표시해요. 일반적으로 국제거래에서는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해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이 경우만 예외입니다. 예외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환율의 표시 방법입니다. 환율을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라는 건데, 환율의 표시는 금융시장에서 대부분의 통화는 금융시장에서 대부분의 통화예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대부분의 통화는 미국 달러를 기준통화로 표시를 해요. 이 미국 달러를 기준통화로 하는 방식을 자국통화 표시 방법이라고 하죠. 자국통화로. 미국 통화를 기준으로 해서 자국통화로 표시를 하니까 자국통화 표시 방법이에요. 1달러에 얼마? 1,005.301. 1달러를 99.2N. 1달러를 0.9985 스위스 프랑.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이 미국 달러가 기준이 돼요. 기준이 미국 달러. 그리고 자국통화로 표시하는 방법. 이게 자국통화 표시 방법. 다른 말로는 이거를 유럽식 표기법이라고도 해요. 유러피언 텀이라고도 합니다. 유러피언 텀이라고도 해요. 이런 방식을. 외국 통화 표시법은 요거와 좀 자국통화 반대죠. 요 위에와 반대가 되는 거죠. 지금 요거와 반대가 돼요. 유러피언 텀이 아니라 이거와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 통화 표시법은 기준이 자국통화예요. 자국통화를 기준으로 자국통화 한 단위와 교환되는 외국 통화의 단위 양으로 표시하는 거죠. 이론에 1,005.330분의 1 하면은 되겠죠. 해서 나누면은 0.0087 US 달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부 예외적인 통화가 있는데, 앞에서도, 키커런시에서 설명을 드렸죠. 예외적인 통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예외적인 통화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그 통화들이에요. 영국 파운드라든가, 유로나, 호주 달러나, 뉴질랜드 달러인 경우를 말합니다. 해서, 예외적인 통화인 경우는 미국식 표기법을 사용해요. 미국에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가격이 어떻게 표시되죠? 미국 달러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미국식 표기법이에요. 미국식. 물건을 살 때 달러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콜라를 살 때 달러로 표시가 돼요. 0.95달러. 통화를 표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에 미국 달러로 표시해요. 그래서 미국 달러를 피고시 통화로 표시하는 거죠. 미국 달러를 표시하는 거예요. 기준이
파운드, 유로, 뉴질랜드 달러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바로 미국식 투기 방법. 유럽식이 아니죠. 앞에서 우리가 봤던 유럽식은 이와 같이 달러가 기준입니다. 유럽식은. 즉 자국통화로 표시해요.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자국통화로. 이게 바로 유럽식. 그리고 미국식은 미국인들이 표시하는 방식으로 통화를 표시하는 거죠. 미군들이 물건을 값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통화에 대해서 미국 달러를 표시하는 거예요. 예외적인 통화에 대해서만. 이렇게 미국식과 유럽식. 그 다음에 아마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각 통화의 별명인데 미국 달러 그린백이라고 하고요. 영국 파운드 케이블이라고 하고요. 호주 달러 오지, 뉴질랜드 달러 키의 이런 식으로, 스위스 프랑 스위지, 노르웨이 크로나는 오슬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통화의 그 별명으로 많이 불립니다. 시장에서. 그 다음에 환율의 산정 방법인데 환율의 산정 방법, 기준 환율이 있고요. 매입 환율이 있고 매도 환율이 있어요. 기준이 드는 환율이 있죠. 거래를 할 때에 그 기준이 드는 환율. 자국 통화와 기준 통화와의 환율이에요. 그래서 기준 통화는 미국 달러 혹은 영국 파운드가 되겠죠. 그래서 기준 환율. 이 기준 환율은 중앙은행이 산정을 해서 그 전날에 거래된 그 외환에 거래된 그 가중 평균에서 기준 환율을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 이 기준 환율을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 거래의 기준이 되는 환율이 바로 이 기준 환율이에요. 그 다음에 매입 환율은 매입을 비드라고도 하고 요 에스크로 많이 사용해요. 비드죠. 그냥 비드요. 비드. 바잉, 원래 매입이라는 건 바잉인데 비드로 많이 사용합니다. 비드로. 바잉 레이시인데 비드 레이시라고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매도 환율은 파는 거니까 셀링 레이시인데 요 바잉이나 셀링 대신에 비드, 에스크로 많이 사용합니다. 비드는 매입, 에스크는 매도예요. 그래서 매입 환율이라는 것은 외환시장에서 시장 조성자인 외환 딜러나 은행이 특정의 통화로 다른 통화를 매입할 때 적용하는, 즉 은행이나 외환 딜러가 특정 통화로 다른 통화를 매입할 때 적용하는, 자 매입할 때 적용하는 환율을 매입 환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매도할 때 적용하는 환율을 매도 환율이라고 해요. 매도 환율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달러를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적용되는 환율은 무슨 환율? 매입 환율인가요? 매도 환율인가요? 여러분 기준이 아닙니다. 외환 딜러나 은행 기준은 은행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여행을 가기 위해서 10,000달러를 매입을 한다. 1,000달러를 매입한다. 그러면은 은행이 그때 그 달러를 파는 거니까 그 외환을 파는 거예요. 파는 거. 자, 원화를 받고 달러를 팔아요. 그 기준 통화를 파는 거니까 매도 환율입니다. 적용되는 환율은 매도 환율. 여러분이 여행 갔다 와서 500달러가 남았어. 1,000달러 가지고 왔는데 반밖에 못 썼어. 그러면은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이 500달러를 환전을 하겠죠. 은행에다가 여러분이 팔아요. 은행에다가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이 500달러를 팔죠. 그러면 이때 적용되는 환율은 여러분이 판다고 해서 매도가 아닙니다. 은행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은행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은행은 외국환을 달러를 매입하는 거죠. 매입하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 그래서 이때 적용되는 환율이 뭐예요? 매입할 때, 은행이 매입할 때 적용하는 환율이니까 이 매입 환율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교차 환율. 교차 환율은 제3국 통화 간의 환율이에요. 자, 자국이 있고요. 자국. 한국 원. 자국 통화죠. 자국 통화와 기준 외국 통화. 자국 통화, 외국 통화. 이게 1달러 1,000원이고 1엔에 10원이다. 100엔에 1,000원이다. 라고 하면은 교차 환율은 제3국 통화 간의 환율. 다시 말씀드려서 기준 통화인
요 달러와 자국 통화와 기준 통화 사이의 환율과 자국 통화와 기준 통화 사이의 요 환율과 자국 통화와 제3국 사이의 환율을 이용해서 우리가 요 기준 통화와 달러인 기준 통화와 제3국 사이의 요 환율을 구할 수가 있는데, 요 제3국 사이 3국 통화 간의 요 환율을 교차 환율이라고 합니다. 교차 환율. 그 재정 환율은 자국 통화와 제3국 통화 간의 환율, 요 환율은 요 제3국 통화죠. 이거는 제3국 통화 간의 요 환율은 재정 거래에 의해서 거래되는데 이때 적용되는 환율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국 통화와 기준 환율 사이의 그 환율과 그리고 자국 통화와 기준 통화인 달러와 요 제3국 통화 사이의 요 환율,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요 환율이 바로 재정 환율이라고 합니다. 재정 환율. 이어서 환율 제도. 환율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을 환율 제도라고 해요. 이 환율 제도에는 고정 환율 제도와 변동 환율 제도로 나눌 수가 있고요. 고정 환율 제도는 외국환 시장에서 환율의 변동을 인정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혹은 그 변동폭을 일정한 범위 내에 일정한 범위 내로 한정시키는 제도를 고정환율 제도라고 해요. IMF 체제 하에서 그 환율의 변동폭을 1% 이내에서만 환율 변동이 1% 이내에서만 1%예요. 전체 1% 이내에서만 여기서만 환율이 움직이는 것을 허용하는 그런 한정시키는 제도. 변동을 허용하지 않거나 혹은 일정한 범위 내로 한정시키는 제도를 고정환율 제도라고 하고요. 변동환율 제도는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하는 제도를 변동환율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제약을 하지 않는 그런 제도예요. 그러니까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되는 제도예요. 즉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되는 제도를 변동환율 제도라고 합니다. 관리 변동환율 제도. 어느 정도까지는 환율 변동을 용인을 해요. 하지만 일정 한계를 넘어서 환율이 변동하면은 정책당국이 개입하여 환율을 안정시키는 제도를 관리 변동 환율 제도라고 해요. 대부분의 변동 환율 제도는 현실적으로 일반적으로 변동 환율 제도를 취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관리 변동 환율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환율 제도의 그 흐름에 대해서 간단히 그냥 살펴볼게요. 우리가 해방 이후에 처음에 우리나라가 취한 환율 제도는 고정환율 제도였어요. 고정환율 제도. 그러니까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 해서 고정시켜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64년 이후부터 80년 2월까지는 단일 변동 환율 제도를 단일 변동 환율 제도였고요. 이 단일 변동 환율 제도는 달러화에 연동시켜 놓는 거예요. 달러화에 연동시키는 사실상의 고정환율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달러에 링크시켜 두는 거죠. 달러 페그제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그 이후에는 복수 통합 바스켓 제도로 이행을 합니다. 1980년 2월 이후 90년 2월까지. 달러에만 링크시켜 두다 보면은 달러의 움직임에 따라서 환율이 크게 변동할 수 있으니까
복수통화 바스켓, 복수통화에 링크시켜두는 거죠. 연계시켜두는 겁니다. 그래서 단속적인 평가 절하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 원화 환율을 유동화시키기 위해서 도입이 됩니다.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90년 3월 이후에는 변동환율 제도를 이행을 하는데 시장 평균 환율 제도, 엄격히 말하면 관리죠. 관리 변동환율 제도인데 그래서 시장 평균 환율 제도로 이행을 합니다. 대외적인 환율 조작 오해를 불식을 시키고요. 환율의 시장 기능을 높이되 외환시장의 기초요건이 미성숙한 점을 감안하여 자유변동 환율 제도로 이행하기 위한 그 전 단계, 그러니까 시장에 맡기는 완전한 변동 환율 제도가 아니라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행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도입을 하여 시행을 했고요. 그 환율 변동폭을 갖다 제한을 했어요. 단계적으로 그리고 확대를 해 나갑니다. 제한폭을 이와 같이. 그 자유변동 환율 제도는 IMF 위기 이후에 우리가 IMF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97년 12월 16일부터 완전한 자유변동 환율 제도로 이행을 했고요. 현재는 완전한 그 자유변동 환율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이 시장에서 수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그러한 자유변동 환율 제도가 라고 현재는 자유변동 환율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환율의 변동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서 결정이 돼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하지만 두 가지 통화가 관련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경제 여건이 반영이 됩니다. 한 나라의 경제력은 통화가 제일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를 좀 더 나누면은 환율은 각국의 거시지표인 통화량 혹은 물가 상승률, 금리, 국제수지 등의 영향을 받고요. 아울러서 정책 당국의 시장 개입 역시 환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통화량인데 이 통화량이 변동하면은 환율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요. 자, 간단하게 이 통화량과 환율 간의 관계를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만약에 통화량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통화량이 언제 증가하죠? 경기가 나쁠 때 보통 그 금융 완화 정책을 통해서 돈을 보통 풀죠, 많이. 그럼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자, 통화량이 증가하면은 당연히 돈이 많이 시중에 풀리죠. 통화량이 증가해요. 그러면은 돈이 풀린다는 얘기는 소득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쉽게 말해서 돈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소득이 증가하면은 즉 이 통화량이 증가하면은 경기가 안 좋을 때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 그게 뭐예요? 돈을 풀어서 돈을 쓰게 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거죠. 따라서 통화량이 증가하면은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수요가 증가하니까 물가가 상승해요. 자, 물가가 상승하면은 당연히 수출하는 상품의 가격도 상승하겠죠. 자, 그러면 수출이 감소하겠죠. 수출이 감소해요. 자, 수출이 감소하면 국제 수지, 재화나 서비스의 수출과 수입의 그 차이인 국제 수지가 악화되겠죠. 즉, 수출이 감소하니까 국제 수지는 악화될 거예요. 자, 수출이 감소하니까 국제 수지가 악화된다는 얘기는 외환 시장에서 외환의 공급이 외환의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수출이 줄어드니까 외환의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자, 공급이 줄어드는 재화, 공급이 줄어드는 통화의 가치는
상승합니다. 재화도 마찬가지예요. 자, 수요가 일정하거나 혹은 수요가 많은데 증가하는데 공급이 줄어들어. 그럼 너도 나도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오르겠죠. 똑같아요. 가치가 외환의 가치는 상승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국통화의 외환시장에서 자국통화의 공급은 상대적인 거니까 공급은 자국통화의 공급은 증가하겠죠. 자, 공급이 증가하는 늘어나는 통화, 공급이 증가하는 재화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따라서 자국통화인 원화는 그 평가자, 즉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환율이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000원이었어, 환율이. 1달러에. 그런데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이제 1,000원이 가지고 1달러를 매입하지 못하는 겁니다.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이게 1,100원이 될 수도 있고, 혹은 1,200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하면 수출 가격이 상승해서 수출이 감소하면서 국제 수지가 악화되고, 즉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공급이 줄어들고 자국통화가 상대적인 거니까 증가하면서 줄어드는 외환의 가치는 상승하고 공급이 늘어나는 자국통화의 가치는 절하된다는 얘기죠. 절하. 그래서 환율은 상승한다. 이와 같이 환율은 상승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통화량의 감소는 위에와 완전 반대입니다. 두 번째는 물가 상승률이에요. 물가 상승률은 환율, 통화량과 마찬가지로 환율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아주 간단한 모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도. 자, 자국의 물가 상승률이 상대국의 물가 상승률보다 높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외국의 물가가 싸니까 수입이 증가하겠죠, 수입이.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물가가 오르면 수출 상품의 가격도 오르니까 수출이 감소하죠.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수입이 증가한다는 것은 뭐예요? 외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자, 수출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외환시장에서 뭐가 감소해요? 외환의 공급이 줄어들잖아요. 줄어들어요. 자,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 혹은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공급이 감소합니다. 수출이 감소하니까. 공급이 감소하는 재화, 공급이 감소하는 통화의 가치는 상승하게 돼 있어요. 가치가. 수요가 일정하거나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급이 감소하면 그 통화의 가치는 상승합니다. 수요가 증가하고, 자, 보세요. 두 가지죠. 외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외환의 가치가 상승하고, 외환의 공급이 감소해서 외환의 가치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외환의 가치는 상승하는 거죠. 외환의 가치는 전체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상대적인 거니까 자국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게 되는 거죠. 하락. 즉 자국통화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치가 1달러 1,000원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서 1달러 1,000원이었는데 1달러에 1,000원이었는데 자국통화의 가치가 하락해서 자국통화의 가치가 하락해서 평가절하돼서 이제 1,000원 가지고 1달러를 사지를 못하는 거예요. 1,100원, 1,200원 이렇게 해서 지금 뭐예요? 환율이 1달러 1,000에서 1,100, 1,200으로 이와 같이 환율이 상승한다는 얘기죠. 자, 환율이 상승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자, 환율이 상승하면은 당연히 국내 생산 원가가 상승합니다. 자, 우리가 재화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소재나 원료나 중간재나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수입을 해오죠. 자, 환율이 상승하면은
이제 1달러 가치를 매입을 할 때 1달러 1000원이 아니라 1100원, 1200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가, 생산 원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생산 원가. 그리고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높다는 얘기는 즉 인플레이션이면은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은 당연히 그 인플레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임금도 상승해요. 자, 원가도 상승하고 임금도 상승하고 다 그러면은 다시 또 물가가 상승하겠죠. 그러면은 요 물가 상승의 악순환이 이어지겠죠. 이어집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요 자국의 물가 상승률이 상대국의 물가 상승률보다 높으면 환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시장 참가자들은 생각하게 돼요. 예측을 하게 돼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 환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이 시장에 개입하게 되면서 환율은 다시 균형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혹은 환율이 상승하면은 이제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돼요. 환율이 상승하면은 수출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게 되죠. 외국인 입장에서 원화로 표시한 수출자의 가격은 하락하는 것이니까 수출 가격 경쟁력이 상승합니다. 그러면서 수출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환율이 상승하면은 이제 1달러치를 수입을 할 때 1000원이 아니라 1100원, 1200원, 1300원을 줘야 되니까 수입제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수입이 감소하게 되죠. 자,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출이 증가하면은 외환의 공급, 국제 수지가 개선되면서 외환의 공급이 증가하겠죠. 외환의 공급이 증가해요. 그리고 수입이 감소하니까 외환에 대한 수요가 감소. 자,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니까 외환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외환의 가치가. 이제 1달러 1200원이 아니라 이제 1100원, 1000원을 주고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환율이 상승했다가 다시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균형으로 돌아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물가 상승률은 실제로 단기적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환율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97년 말에 완전한 변동환율 제도를 이행을 하게 됐는데 IMF 위기 이후에 이전에는 우리가 관리 변동환율 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괴리가 심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와 환율이 따로 놀았어요. 하지만 97년 이후에 완전한 시장 변동환율 제도를 우리가 이행을 하면서 그 이후에 보면은 물가 상승률과 환율의 움직임이 거의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이 물가가 상승하면 환율이 상승하고 물가가 하락하면은 환율이 떨어집니다. 밀접한 환율과 물가 상승률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리인데 금리는 예를 들어서 자국의 실질 이자율이 해외 실질 이자율보다 높다. 자, 실질 이자율이 높다는 얘기는 수익이 크다는 얘기죠.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이익이 크다는 얘기예요. 해외에 비해서 자국의 경우. 자, 투자를 하는 투자자는 이익이 낮은 것보다 이익이 높은 쪽에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자국의 실질 이자율이 해외 실질 이자율보다 높다라고 하면은 수익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투자 유인으로 자금이 들어오게 돼요. 수익률이 높으니까 해외보다 자국의 실질 이자율이 높으니까 수익률이 높으니까 자금이 유입됩니다. 자, 자금이 들어오면은 달러가 그대로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화로 환전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되죠. 즉 달러 자금이 들어와서 원화를 매입을 해서 투자를 합니다. 따라서 자국 통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요가 증가하는 통화의 가치는 상승합니다. 가치는 상승해요. 자, 가치가 상승하니까 이제 1달러 1000원이 아니라 1달러를 매입하는데 이제
가치가, 자국통화의 가치가 올라가서 100원 덜 주고 900원 가지고 1달러 매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국통화의 수요가 증가하면 자국통화의 가치가 상승, 즉 환율이 하락한다. 이와 같이 1000에서 900으로. 이 반대의 경우는 뭐 그대로 반대니까 설명은 안 드릴게요. 이러한 자금의 움직임에 의해서 유입과 유출에 의해서 환율이 변동하게 됩니다. 금리에 의해서, 수익률에 의해서, 수익률 차이에 의해서 자금이 이동하고 그리고 환율이 변동하게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거는 뭐 앞에서 국제수지라는 것은 아까 앞에서 나왔었는데 말 그대로 국제수지가 악화되느냐 혹은 뭐 개선되느냐에 따라서 환율이 변동하게 되죠. 자국의 국제수지가 악화되는 경우는 국제수지가 악화된다는 얘기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외환의 공급이 외환 시장에서 외환의 공급이 떨어진다는 거니까 외환의 공급이 줄어드는 재화 공급이 줄어드는 통화의 가치는 상승하죠. 상대적인 자국통화는 상대적이니까 자국통화의 공급은 늘어나는 거니까 외환의 공급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자국통화의 공급이 늘어나는 거니까 단기적으로 자국의 통화를 평가절하시키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여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환율 상승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환율이 만약에 상승하면 수출 단가 하락으로 수출이 늘어나고 그리고 수입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수입 물량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무역 수지가 다시 개선됩니다. 그래서 개선이 되면서 환율이 다시 안정적으로 유도하게 돼요. 현실적으로 국제수지는 외환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환율 변동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의 개입이에요. 중앙은행의 개입. 뭐 당연히 개입을 하게 되면은 환율은 움직이겠죠. 자, 중앙은행의 시장 개입은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환율 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요. 자, 중앙은행이 외환을 내다 팔아요. 외환을 시장에다 매도해요. 즉, 그러면은 시장에서 외환의 공급이 증가하겠죠. 공급이 증가하는 통화의 가치는 떨어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000원이 아니라 900원으로 살 수 있어요. 매도하는 거죠. 개입하는 겁니다. 혹은 매입하죠. 이제 외환 시장에서 외환을 매입하면은 외환의 공급이 줄어들겠죠. 자, 공급이 줄어드는 통화의 가치는 상승합니다. 즉 1달러 1000원으로 못 사요. 이제 1달러 1100원 1200원으로 사야 되겠죠. 이와 같이 환율이 상승하고 환율이 떨어지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뭐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뭐 통화량의 증감,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 물가와 같이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금리, 상대적인 금리 차, 그다음에 국제수지의 개선 악화, 그리고 중앙은행의 개입이 환율에 아주 환율 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3절 국제수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